44강인데 오늘부터 8강을 뭘 하려고 하냐면 우리가 이제 지금 우리 신라월문화연구원이라고 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풍류도의 관점에서 도교를 이해할 거예요. 풍류도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뭐 사실 지금 대부분 사람들 풍류도 자체도 정리가 안 됐는데 그 8강을 하면서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풍류도를 이해를 하고 중국 풍류도가 어떻게 정립됐는가를 공부하고 그 다음에 고구려 도교를 공부하고 백제 도교를 공부하고 신라 도교를 공부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8강을 하면 제가 쭉 공부하면서 풍류도를 해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던 말을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도 이제 밑에 내용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한테는 고유의 선도가 있다고 얘기를 주장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중국 도교하고 다른 우리만의 도교가 우리에서 출발한 정신문화사의 뿌리가 선교다, 선도다 이렇게 해서 신토다 이렇게 해서 주장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선언적 주장인 측면이 강하고 실제적으로 내용을 설명을 잘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왜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오늘 좀 얘기를 하고 그 시각을 바탕으로 다음 시간에 하는 중국 도교 성립 과정을 보면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조선 후기에 양명학자인 이종희라는 분이 수산집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있는 문장 그대로인데 노장의 도가 신라에 아직 도입되지 않은 혁거세 때부터 소지왕까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57년에서 한 500년까지 신라인들은 노장의 도를 배우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능히 자연의 도에 따라서 다스려지고 있었다. 노장의 도에 의해서 무의지치가 되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게 이걸 고구려 사람은 혹은 백제는 그렇게 안 해요. 뒤에도 보시면 인흥왕부터 해서 선도 얘기할 때는 다 신라하고 관련해서 얘기를 해요. 초점이 신라에 맞춰져 있어요. 근데 이 주장을 이능화라는 분이 일제강점기 때 대학자인데 조선 무속보도 쓰고 조선 해어화사라고 해가지고 기생전도 썼거든요. 해어화라는 게 뭐냐면 말을 이해하는 꽃이다 해서 해어화라서 해어화사라는 책도 쓰시고 그런 분인데 이분이 한국 고유의 선도를 제일 먼저 주장한 셈이에요. 물론 조선시대 청학집이나 이런 데서 단편적으로 규원사나 이렇게 냄새는 풍겼지만 구체적으로는 이분이 이제 가장 처음 한국 고유의 선도를 주장하신 분인데 이분도 똑같이 그 얘기를 하시면서 이종희 선생의 그 얘기를 수산집에 있는 얘기를 갖다 쓰고 있어요. 이제 이능화 선생이 이제 자기가 한 얘기는 신라의 정체를 살펴보면 노장의 무의 사상의 진수를 얻었다고 할 것이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 하면 신라로 전달된 우리 고유 문화에 분명히 중국과 다른 정신 문화가 있는데 그게 노장 계열의 정신 문화하고 유사하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산집을 인용을 하거든요. 유교는 기시 기자 때부터 들어왔고 불교는 위진 시대에 우리나라에 들어왔고 오직 노자의 도만은 퍼지지 못했는데 그러나 노자의 도라는 말은 없었어도 실제로는 나라를 다스리는데 이미 행해졌고 신라는 도교의 점수를 최적화해서 배우지 않고도 능히 잘 행해졌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학자들이 인식하는 게 뭐냐면 고구려가 그랬다 백제가 그랬다가 아니고 그죠? 신라가 박혁거세 때부터 적어도 소지왕 때까지는 노장 사상을 기반으로 해서 국가가 경영되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신라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풍류도 해석이 굉장히 한민족 그 정신사에 중요하다는 게 뭐냐 하면 물론 그것이 고구려 백제도 다 들어갔고 신라로 들어왔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신라로 들어온 것이 종가라는 거예요. 선도가 종가고. 그래서 우리 정신문화를 재정립하려고 하면 신라의 정신문화를 복원하지 않으면 안 되고
그 핵심 풍요도를 분명히 인식할 수 있어야 우리 정신문화를 복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전체적인 그 설명을 한번 하고 넘어가는 게 편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기본적으로 단군 신화에 등장하는 한웅을 중원에 있는 공공세력이라고 인식하는 내용들 강의를 많이 했는데 이건 제 생각이 아니고 자장 스님이 남겨놓은 어록에 있는 부분의 공공이 동의공공이라고 하는 세력이 신라 김씨 이전에 신라를 주도하던 세력이라고 분명히 자장 스님이 전해 주셨는데 그 내용에 따라서 이제 제가 연구를 했는데 그 공공씨라는 사람이 알고 보면 지금 서안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에요. 서안에서 낙양까지 그 사이에 살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뒤에서 다시 한번 하겠지만 요임금 말년에 순의 건의에 의해 가지고 여기서 어디로 쫓겨나냐 하면 북경 지역으로 쫓겨나요. 그게 사기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그 역사책에 다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요임금 우리가 단군 신화에도 보면 이련 스님이 남겨놓은 그 단군 신화에도 보면 고기에 의하면 해놓고 단군이 조선을 열었는데 요임금 말년 무진년이다 이렇게 요임금 50년 무진년인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요임금하고 동시대에 단군조선이 일어났던 얘기가 있는데 실제로 공공이란 세력이 중원에서 요임금 후반에 이쪽으로 이동했다는 게 지금 자료상으로 드러나고 있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쪽의 홍산문화는 1980년대 이후에 대단한 신석기 문화가 나왔고 옥기 문화가 나왔고 뭐 재단도 나오고 무덤도 나오고 또 신전도 나오고 해서 이미 기원전 3000년경이 되면 초기 국가 단계까지 되었을 것이라고 지금 중국에서 추정할 정도로 발달된 문화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 문화하고 합쳐져서 생긴 게 물론 시간이 좀 지나서 이제 기원전 2333년이지만 그 이들 지역 홍산문화 지역에서 단군 왕금 조선이 생겼고 이것이 이승의 제왕운기에 나오듯이 은나라 무정 8년에 동쪽으로 이동한 게 나와요. 기록상. 그러면 요동반도하고 서독한 지역으로 1차적으로 이동한 게 기원전 -13세기경에 들어왔고 이때부터 사실은 나중에 적어도 전국시대의 고조선이 한반도로 들어오기 전까지는 사실은 단군 왕검의 1차적 이동 세력이 천여 년 동안 사실 한반도를 경영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세력이 시간이 되면서 자꾸 확장되면서 충청도에 지인국이 생겼고 이 지인국에서 다시 진안으로 들어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지금 선도 한국의 고유 선도가 우리가 저기 공공의 의식, 종교 의식 연결, 생명 사상하고 연결이 되는데 그 의식이 이렇게 이동을 해서 그 종주 세력들이 산업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기서 박혁거세부터 아까 말한 대로 소지왕 때까지는 아직 그 중앙집권화되고 불교가 아직 공인하게 되기 이전까지는 적어도 그 무의지치를 하는 선도적 의식을 가지고 사람들이 공동체를 경영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화백이고 화백제도하고 선양제도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이 문화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이런 맥락을 가지고 보면 왜 지금 한국의 고유사상 얘기할 때 풍류도가 중요하고 이종희 선생이나 이노화 선생이나 얘기를 하면서도 신라의 초기부터 한 500년 동안 그 노장의 도가 펼쳐졌다 하는 주장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그건 바로 이런 큰 흐름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지금 한국 학자들은 한국의 고유 선도가 있거나 한국의 고유 무교가 있는데 대부분 여기까지 분이 못 가거든요. 단군 신화를 기점으로 해 대부분. 그러니까 사실 그런데 우리가 단군 신화라고 표현을 하지만 사실 단군 신화의 주인공은 한웅이거든요. 실제로는 단군 신화의 주인공은 한웅이잖아요. 그러니까 한웅이라는 세력이 어떤 정신 문화를 가졌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단군 신화만 가지고 분석도 하지만 지금 저처럼 자장 스님이 남겨준 단서를 통해서 동기공공으로 들어가서 연결을 하면 바로 한웅 세력들 혹은 초기 단군왕검 사이의 주 종교 의식이 어떤 건지 알 수 있고 그것이 바로 선도의 뿌리라는 거예요. 무교의 뿌리고. 그래서 보통 이제 그 도교가 발생한 지역은 상식적으로는 다 아시는 건 뭐냐면 명나라, 제나라 주변하고 초나라에서 도교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연나라, 제나라 지역에서 도교가 발생하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고조선하고 고조선 이동하면서 한반도로 들어왔던 한국의 조상들이 가지고 있었던 선도의 영향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 거예요. 연나라, 제나라의 그 도교의 발생 그 원인 중에 하나가 그렇다고 주장을 하는 거죠. 지금 정대석 교수 같은 경우는 이 도교 공부를 지금도 학교에서 이화여대에서 강의를 하시고 계시는데 이분도 보면 한국과 중국이 지역적으로 연결된 바레만 지역은 도교 문화의 기원을 공유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한 이제 자생설에 이제 처음으로 주장하시는 분이 바로 이능화 선생이에요. 일제강점기 때 활동하셨던 그 내용을 보면 한국 도교 자생설 후한말 도교 교단이 그러니까 중국에서 도교 교단이 성립된 건 후한말이 돼서야 이제 교단이 성립돼. 그 이전에는 신선 사상이니 도가 사상이니 이런 게 전국 시대부터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신선 사상과 샤머니즘 중요한 논제로 설정하고 있는데 한국 도교의 자생설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근대학자는 바로 이능화고 그는 1930년대 조선 도교사에서 한국 도교의 큰 흐름을 중국에서 전래된 도교 의식을 거행하는 진정도교, 이제 과의도교라고 하는데 의례를 하는 그 종교 시스템이 이제 다 복합적으로 갖춰진 종교가 이제 진정도교라고 하는 거고 한국의 원시 종교에서 유래한 선파하고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들어온 의례를 중심으로 하는 도교하고 우리 고유의 도교하고 다르다 이런 식의 주장을 조선 도교사에서 처음으로 해요. 근데 이 생각이 지금까지 내가 오늘 강의하기 위해서 이때부터 최근까지 작년까지 학자들의 얘기들을 다 논문을 읽어가지고 지금 자료를 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한번 대충 보시면 비판하는 거 빼고 보시면 이제 이능화가 선파의 뿌리가 이제 단군 신화에 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원이 단군 신화, 그러니까 단군 왕검 사이에서 기원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데 천재인 환인을 도교의 원시 천존하고 비견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천신인 환웅이 인간계로 내려와 인간을 제도하였으며 단군은 신인이며 선인이고 환인은 선파의 비조고 중국 황제와 동시대 인물이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사실은 늘 제가 지금 공공얘기하면서 얘기하지만 적어도 시베리아 이쪽 위에 말고 이쪽 중원 지역을 해서 우리 한반도는 이제 시베리아 샤머니즘하고 중원 샤머니즘하고 이렇게 결합돼서 우리는 작동을 하고 있는데 적어도 중원 지역에서 이렇게 돌아오는 루트에서는 공공이 종교 문화를 가장 오랫동안 최초로 창안해서 그것이 이 동북아시아 종교 문화의 굉장히 핵심이 되는데 이 소도에 있는 신목이 있고 이게 하늘인데 하늘의 이 정점이 바로 북두칠성을 중심으로 하는 북극성인데 여기에 우리는 하나님 한인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이 이게 나중에 중국 도교에서는 원시천존이 여기 계시고 옥황상제가 여기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같다고 볼 수 있죠. 이분이 이제 주장하는 요지는 뭐냐 하면 중국의 신선신의 도교의 방술은 조선의 선파에서 배워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후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중국 도교가 한국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했는데 반대로 우리 고유의 선파들이 가지고 신선들이 가지고 있었던 정신 문화를 중국 쪽에서 배워갔다는 거죠. 도교의 방술, 신선술이나 방술을. 그래서 뭐 주장하는 요지가 몇 가지가 있는데 고대인들은 신선이 산다고 믿었던 삼신선은 바로
한인 왕검 삼신이 활동하던 산으로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중국에 가서 삼신산이 변형이 됐다는 거예요. 이곳과 땅이 있다 했던 중국의 연제 나라 방사들이 삼신산을 모방해서 동네 영주 방장이라는 삼신산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중국의 방사들은 신선히 살고 도창과 전통들 일찍부터 발달했던 우리나라에 와서 그것을 배웠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해요. 이 주장에 뭐 비판은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사실 뭐 이 삼신산도 제가 삼저거 얘기할 때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잖아요. 삼신산은 사실은 삼태양이 떠오르는 태양인 삼위태백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삼신산은 이 신산으로서 태양 삼태양이 떠오르는 신을 상징한 건데 여기는 지금 표현을 뭐 환인 환웅 단군이 활동하던 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논지를 가지고 원래 고조선의 문화였던 신선도를 중국 연나라 제나라 사람들이 배워갔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방사라고 하잖아요. 방사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게 방사를 제남선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방사는 우리말로 박수 남자 그 제사장이 옛날에 박수라 했잖아요. 이 박수는 순수한 우리말이고 이 박수를 한자로 옮긴 말이 방사라는 거예요. 그런 주장도 제남선이 하죠. 근데 어느 정도 가능성도 있고 뭐 이게 근데 의미로 하면 어떤 뭐 땅에 있는 뭐 선비 이렇게 해서 뭐 다른 뜻도 되는데 어쨌든 그렇게 박수를 옮긴 말일 거라고 얘기를 해요. 제남선 같은 경우는 우리 고유의 신선도가 박도라는 그러니까 박도라고 개념을 붙인 사람이 제남선인데 제남선에 이제 그 불안문화론이라고 있어요. 거기서 주장했는데 제남선에 따라 박사상은 주로 하늘을 나타내는 탱거리하고 또 주로 신을 나타내는 박하고 또 인격형인 발간해를 주 대상으로 하는 사상인데 이것은 백두산을 중심으로 한 박사상이 중국적인 발달이 신선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두산을 중심으로 하는 박사상이 있었는데 이게 중국으로 돼서 발전한 게 신선도라는 거예요. 또 일본으로 들어가서 된 게 수신도라는 일본의 선도라는 거죠. 이런 식의 주장을 제남선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박도의 사조가 박수인데 이 박수가 사실은 결국은 박혁거서의 성씨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얘기했죠. 우리나라 성씨들, 즉 우리가 쓰고 있는 성씨들이 대부분 수나라, 당나라 때 중국에서 제일 많은 성씨들을 모방한 거예요. 빌려온 거예요. 차용해 오는데 이 박씨만은 중국에 없던 성씨를 우리 고유 성씨거든요. 근데 이게 바로 어쩌면 그 아까 말한 우리 박수라는 거하고 연결해서 이 박이 나왔을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목신이고 여기 전복할 때 목자거든요. 그럼 제남선은 제치원의 난랑비 서문에 보이는 풍류대에 가는 기록은 바로 그 교상을 전하고 있다는 거, 박도를 전하고 있는데 반도에서는 예로부터 박도가 행해져서 점차적으로 국가적 생체를 띠게 됐는데 신라에서는 조국 당청 나라를 열 때부터 박이란 제사계급에 의해서 그것이 전승되고 그 제사를 발간이라고 했는데 그 제사를 박수라 했다는 거예요. 이 제사를 담당하는 사람들을 박수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박수들이 바로 다른 이름이 거사가 차차옹, 이사급, 마리까니 박수들의 다른 이름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박도의 교단이 바로 화랑도다 이렇게 화랑단체가 바로 이 고유의 선도인 박도의 그 단체 교단이 바로 화랑도다 화랑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임형호 교수 같은 경우도 보면 우리의 선비도가 바로 풍류도다 이런 주장을 해요. 근데 이 주장, 그러니까 우리가 왜 선비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선비라고 하면 조선 시대에 유학 공부를 하고 출사하지 않고 제야에서 공부하는 사람들 선비라 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실제로 선비는 원래 우리 고유어로서 선비는 이 선도하고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 주장을 신철호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중국의 역사 자료를 찾아보니까 고구려의 관직명칭에 선자가 들어간 명칭이 있는데 선자를 앞선자도 쓰고 신선자도 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음을 표기하기 위해 했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가지로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청을 주장했는데 이제 김영호 선생님이 이걸 받아서 얘기하시기를 결국 박도는 경천의 홍익인간의 종교 사상을 밝을 실천하는 발간의 정신, 발간해가 이게 태양의 빛이 이거를 그 인격화한 게 발간해거든요. 따라서 풍류도는 그 선비도인데 여기서 도가의 선과 고신도의 선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 하고 지금 강조하는데 이게 진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뭐냐면 한국의 선비도는 경천애인 홍익인간을 내 진리관을 섬기면서 학문을 통해서 진리를 생활화하고 나라가 무력 침략을 당하면 생사를 가벼이 하며 송무와 세정에 구애받지 아니하는 고로 전쟁에 나아가서 용감하고 늘 하늘의 빛을 두려워하는 정천백일의 제천용혼을 지님해서 빛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이제 가끔 하잖아요. 결국 우리 선도는 하늘에서 하늘의 이상적인 하늘나라에서 이 인간 동물들 짐승들이 사는 짐승 수준의 인간이 사는 세상에 환웅이 뜻을 두고 내려와서 하늘나라를 여기다 만들기 위해서 그 뜻을 품고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것이 홍익인간이고 제세이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기서 홍익인간하고 접하분생하는 삶을 살다가 다시 돌아가는 거거든요. 이 자체가 하늘나라에서 내려왔다 돌아간다는 자체가 이미 신선인 거예요. 자신의 영혼이 원래 땅의 것이 아니고 원래 하늘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선도는 원래 이 도에서는 공동체가 위기에 처하면 선비가 도망가서 지 목숨만 사는 게 아니고 그죠? 공동체를 인과 의의 공동체를 보호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목숨을 내놓고 싸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그 공난이 당했을 때 보면 유교 엘리트들이 지배하는 사회도 되게 웃기잖아요. 관료들은 지 살라고 머리 쓰고 있을 때 밖에 있는 선비들이 나와가지고 전쟁에 나와서 참여해서 한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이제 그런 정신이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풍류도 선도에서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국 도가하고 다른 중국 도교는 어느 정도 유교 엘리트들이 지배하는 현실 세계를 부정하고 초세간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이렇게 수련하고 하는 그런 의지가 반영이 많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왜곡이 돼 있는 거죠. 원래 선도하고는. 이 선비가 우리말이라는 얘기는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국 그 역사 기록에 보면 이게 선인하고 선인을 같은 의미로 써요. 앞선자하고 신선선자하고. 그런데 보면 여기 책에 나올 거예요. 중국 삼국지 당사에는 그리고 한안에 같은 데는 선인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고구려 관등을. 그런데 주서와 수서에는 신선선자로 되어 있다고. 이걸 가지고 지금 한용무 선생 같은 경우도 서울대 국사학과 교수인데 책에서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동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비는 우리 고유의 말로 신선들 다른 말로 이르는 말이 선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상식적으로 아는 조선시대에 유학을 하고 제야에 묻혀서 활동하는 사람을 선비가 한 게 아니라 원래 고유의 선도의 그 선인들을 선비라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능화 선생부터 출발한 한국의 그
자주적인 선도가 있다는 주장이 해방 후에 이제 차주환 선생한테 개정이 돼서 이게 이제 80년대 후반에 이제 많은 학자들이 이제 이런 주장을 쭉 하시는데 자료가 쭉 있어요. 차주환 교수 같은 경우 한국의 도교 사상이라는 책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선 사상의 진원지가 중국이 아니고 우리 해동 땅이었다고 단정할 과학적 근거를 내세울 수 없기는 하지만은 그러한 관념을 가져볼 만한 가능성이 전무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이유로는 한국에는 산악이 많은 지리적 환경이 있기 때문에 신선 사상의 발생은 산악시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우리나라는 산악으로 뒤덮여 있어서 일찍부터 신선절도는 신선사상을 섞였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어쨌든 중국 도교가 아닌 자생적인 신선도가 탄생할 충분한 근거가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자료를 보시면서 이 학자들이 얘기하는 걸 보면 고유 신선도의 그 근거를 정확하게 못 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선도 북유도 핵심을 지금 이분도 보면 이런 산악식을 신앙하고 연결시켜서 산신신앙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감을 잡고 있잖아요. 지금 제가 뭐 이 공공 얘기하는 거 전혀 감을 못 잡고 있잖아요. 지금 도광순 같은 경우도 보면 중국 도교는 한국의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규정을 해 논문에서. 특히 신선사상은 한국에서 시작해서 중국으로 전파됐다. 그러니까 지금 이능화 선생이 주장하고 나서 도교학자들의 상당 부분이 물론 비판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상당 많은 숫자가 한국 도교의 영향을 받아서 중국 도교가 성립돼서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을 보시면 도광 선생님 논문에서 중국 고대 신선 사상이라는 논문에서 자생설을 넘어서 중국 도교가 한국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했는데 선진시대 중국의 전나라 연나라 지역에서 신선 사상이 유행할 수 있던 근본 원인은 신선 사상의 발생지로 추정되는 한국과 지리적으로 인접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도 도교학회 회장은 하셨나보죠. 부회장도 하시고 하신 분인데 이분도 똑같이 중국 도교가 한국 신선 사상 영향을 받았다고 지금 주장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분이 주장은 뭐냐면 중국 도교에서 말하는 삼신사는 태백산 지금 백두산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이건 앞에서 봤지만 이능화 선생이 이런 투의 주장을 했는데 이능화 선생의 주장을 조금 더 논리적으로 보강해서 주장을 하신 거예요. 이런 설명들이 있는데 그래서 김성환 교수 같은 경우는 중국 북경대학교 가서 도교 연구를 해서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이거든요. 이분 같은 경우도 기원전 4세기부터 연나라 제나라의 발해 연안에서 시작된 삼신선 해상 탐사가 당시 동북아시아 샤머니즘의 중심이었던 고조선과 한반도에 대한 동경에서 비롯됐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해가지고 진시황도 뭐 우리 잘 알잖아요. 진시황이 삼신산에 가서 불로초구여우라고 동남동료 3,000명을 가지고 뭐 해서 배로 띄워 보냈는데 그게 한반도를 거쳐서 남해를 거쳐서 제주도를 거쳐서 뭐 일본까지 갔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 된 동기가 결국은 연나라 제나라 방사들이 우리 한반도에 있는 그 신선 사상에 대한 어떤 소문, 이야기, 전설 이런 걸 의식하고 그런 행동을 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 지금 이런 설명을 해요. 한국 고유의 선교가 고대 국가의 이념으로 재편돼서 이거 맞는 얘기거든요. 그죠? 신라 같은 것이 운영될 때 또 진국이 운영될 때 진인들의 공동체, 단군왕금 시대의 공동체가 사실은 선교가 국가 이념으로 작동을 했단 말이에요. 중국에서 도교가 발휘한 민족 종교의 기능을 이미 수행했고 도교가 공식적으로 수입되지 않았으며 한국 선교는 중국 도교와 다른 발생학적 기관을 가졌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도 최근에 중국 북경대에서 도교 연구를 해서 박사학위를 하고 양쪽의 자료를 검토하고 논문을 많이 썼어요. 제가 논문을 여러 번 읽어봤는데 이런 식의 규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학자들이 지금 인식하는 거는
한국 고유의 신선도 선도가 분명히 있었다는 건 인식을 해요. 인식을 하는데 이제 뒤에도 자료 보시면 그걸 정확하게 설명을 못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근데 그 설명을 하기 위해서 저도 사실 30년 공부를 한 거예요. 근데 2006년에 민영현 교수 같은 경우도 보면 한국 고유의 선은 무교와 양색으로 나뉘어서 진행되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중국의 도교 사상 이론 체계, 신앙 체계 사이에서 속신적 신앙 체계를 더욱 강화함으로써 교단 도교의 체제를 유지 전승된 데 비해서 한국의 선 사상은 무신교적 속성을 지님에도 불구하고 종교성에 치우침이 없으며 선은 속신으로서는 무교, 세속의 풍습으로서는 무교로 발전을 했고 전달이 됐고 합리적인 합리성으로서의 자기 수련과 양생을 구별해서 발전했다. 그러니까 두 가지로 갈라졌다는 거예요. 하나는 무교로 단군이 단골이 돼서 단군이 재정일치의 그 공동체 수장으로서 사실은 선교 행위를 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단군이 무당으로서 행동하던 게 무교로 연결이 됐고 그거의 정신 문화는 이렇게 합리성으로서 자기 수련의 양생으로 이렇게 발전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주장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금 보면 학자들 자료를 다 보면 우리 고유의 선파로 봐야 돼, 선으로 봐야 된다는 사람들하고 무로 봐야 된다는 두 부류예요. 논문을 보면 선의 근원으로 봐야 된다 하고 무를 근원으로 봐야 된다고 하는데 제가 보면 제 생각은 뭐냐면 단군 왕검 사회는 사실은 단군이 재정일치 단군이 선인인 동시에 무당이었어요. 선인인 동시에 무당이었는데 이게 이제 봐요. 이를테면 시간이 자꾸 지나면서 재정일치 사회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무력적인 힘이 있는 사람이 왕이 되고 제사장님 사람들은 보조적인 입장으로 전락하거든요. 전락했다가 세월이 자꾸 지나면서 다른 불교가 들어오고 유교가 들어오고 하면 이거 점점 천한 직업으로 바뀌어요. 그러면서 그냥 이게 무들은 이렇게 그 행태만 계속 이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과정에서 이성적인 엘리트들은 수행하는 쪽으로 바뀌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수행하는 쪽으로 바뀌어서 늘 하늘하고 소통하려고 하는 어떤 정신적인 훈련을 하는 그런 쪽의 사람들이 선으로 계속 이어졌고, 무당은 그 행태를 모방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신선사상이 한국에서 발생해 중국에 전파되었다는 게 지금 학자들의 대부분 견해인데, 고조선 지역의 무교적 샤머니즘이 중원 지역의 도교문에 영향을 줬다는 게 지금 제가 도교 논문을 한 8, 90편 가지고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한 절반 정도 봤는데 거기서 보면 사실은 비판적인 견해를 제시하더라도 아니다고 딱 잘라서 말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정도로 한국에 고유 선교가 있었다고, 선도가 있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봐도 맞는 말이죠. 안동준 교수 같은 경우 2007년 논문에서 고유 선도가 중국으로 전파되었다는 설을 제기를 또 하시는 거예요. 고조선 지역의 무교적 샤머니즘이 중원 지역의 도교 문화에 영향을 주었는데, 무교는 중국의 도교에 큰 영향을 미친 광선도와 중국 도교의 내신 신앙에 크게 기여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중국에서 출土된 한대 화상석 등 각종 도상을 보면 고조선 지역의 무교의 영향을 받은 한대 화상석이 많더라,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성 보와 천전과 같은 중국 도교의 내신 신앙은 단군 신화의 내신 신앙에서 유래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풍경무사 운사를 거느린 환웅의 정체를 바로 내신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거죠. 이게 이제 무시 화상석에 나오는 거거든요. 한대 무시 화상석이 나오는데, 이거 아마 좀 관심 있는 사람들 많이 봤을 거예요. 근데 이 지금
이런 장면들이 환웅이 하늘에서 풍백우사 운사를 데리고 하강하는 장면을 그렸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돌에다 그려놓은 거거든요. 여기 보면 요건 이제 곰처럼, 요 얼굴이 곰처럼 생겼거든요. 요 보면 곰처럼 생겼는데 사실 다른 데서 치우를 이렇게 그려요. 다른 한대 화상석을 보면 치우를 저렇게 그리거든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이 한대 화상석이 단군 신화를 표현한 거라고 주장을 제일 먼저 한 사람은 김재원 선생이에요. 1946년에 벌써 했어요. 이렇게 했는데 요거는 이제 이 주장을 이제 최초로 비판한 사람이 김원영 고고학자인 김원영 박사가 했거든요. 그래서 김원영 박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거는 그 환웅이 하강 장면이 아니고 신선사상에서 동왕공하고 서왕모하고 하강하는 장면 뭐 이런 걸 그렸고 또 황제하고 치우가 싸우는 장면을 그렸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 거예요. 제가 봐도 이거는 단군 신화를 완벽하게 재현한 것 같지는 않아요. 어쨌든 이런 주장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같이 안동준 교수가 뭐라고 주장하냐면 내성고와 천조는 환웅이라는 주장을 하는데 이게 단군 신화는 신선사상으로 일관되어 있는데 환희는 하나님으로서 도계 원시천전 또는 옥황상자로 갖고 환웅은 신선다움으로 묘사되어 있고 단군은 하나님의 아들이자 그 화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단군 자체가 1908세나 되는 불로장생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단군 신화를 도교하고 연결시켜서 하죠. 그러면서 죽어서 산신이 됐다. 그래서 단군이 한국 최초의 신선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이 옥추보경이라는 게 있어요. 그 도교 경전이 옥추보경 경전이 있는데 여기도 보면 부려 원시천존의 아들로 내성고와 천존이 등장하는데 도교 내신하에는 일반적으로 머리를 풀고 맨발로 기린을 탄 북방계 내신의 모습으로 그려지는데 이 천존이 천상계의 내부 중심을 거느리고 하강하는 모습이 계속 그려져요. 뒤에 자료가 있는데 요걸 이승유가 뭐라고 제왕운기에서 표현한 걸 가지고 갖다 붙여요. 보면 이승유가 제왕운기에서 환웅이 귀신 삼천을 거느리고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솔도 단구신은 솔도 삼천 있잖아요. 근데 제왕운이 솔귀 삼천이에요. 귀신 삼천을 솔귀 삼천 이래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요 옥추보경의 내성고와 천전에 하강하는 장면하고 요 지금 장면하고 너무나 유사하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거느리고 태백산 신단소 아래로 내려오는 요 장면하고 요 장면하고 같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중국 도교의 내신은 환웅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 그림을 보시면 이렇거든요. 옥추보경에 있는 이 그림이에요. 저거는 요건 옛날 책이고 최근 중국 도교화에서 가져온 건데 보시면 이 천상에서 이 내신이 이렇게 내려오는 장면인데 보면 이게 뭐 풍백우사 운사를 거느리고 내려와요. 그러니까 단군 신화에 환웅이 내려올 때 풍백우사 운사를 거느리잖아요. 그죠? 그럴 때 실제로 옥추보경에 보면 내신이 하늘에서 내려올 때 그렇게 풍백우사 운사를 거느리고 내려오는 장면을 이렇게 모사를 해놨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결국은 우리 단군 신화학 가 가장 원형적인 신하고 환웅이 바로 이때 내신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냐면 그 옥추보경하고 관련된 그 내법을 주장하는 도교의 파에서 나온 책 중에 도법행운이라는 책이 있는데 여기서 보면 북두칠성 그림에서 풍문우 내신, 내우신을 북두의 네 별하고 연결시켜 놨어요. 왜냐하면 요 네 별이 바로 풍백, 우사, 운사, 우사라는 거예요. 내신이. 그러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여기가 하나님이 사시는 데거든요. 북극섬이. 그럼 여기 칠성이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요거 하나님이고
이게 한웅이 하늘색에서 내려올 때 여기 있는 내 신장을 데리고 내려온다 그 소리예요. 우리 단군 신화가 그런 구조라는데 지금 그 중국 내신의 그 구조가 그렇게 같다는 거죠. 근데 제가 요거를 이 사진이 되게 재밌어요. 아까 또 중국 갑골문에 보면 이 동이 이자를 쓴 거는 나중에 주나라 때부터 써요. 상나라 때는 이 이자가 없거든요. 갑골문에서 같은 이자를 이렇게 써요. 주검 시자로 쓰거든요. 그런데 재밌게도 요 주검 시자가 북극성에 달려있는 작은 곰자리하고 똑같아요. 북극성에 있는 작은 곰자리거든요. 거기 주검 시자. 그러니까 이게 보면 우리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하늘나라에서 우리는 한웅이랑 우리 조상들은 땅에 내려왔다 여기서 살다가 돌아가잖아요. 그러면서 안동준이 단군 신화에 태일 신앙이 이미 존재했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래서 단군 신화를 어떻게 해석하냐 하면 단군 신화는 내신 신앙하고 곰신 신앙, 웅신 신앙하고 결합된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신과 웅신은 각각 천신과 지신을 상징하고 그 신화에는 태일 신앙이 존재한다 이미 발견할 수 있는데 내신은 본래 고대 북극성 또는 태일에서 유래한 신격인데 단군 신화의 환웅은 지상에 강력한 태일의 화신이 내신이라고 해석했고 중국 도교의 내신 신앙은 고조선 지역에 잔존한 무교 문화가 중국에 영향을 끼친 전형적인 사례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있잖아요. 우리 태일 신앙이라는 게 이게 이제 중국에서 한나라부터 태일 신앙이 중국 쪽에서 정립이 되는데 이것도 똑같은 게 사실 태일 신앙은 북극성 신앙이거든요. 우주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게 태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래서 참신이 어떻게 되냐면 태일신이 있고 천신이 있고 지신이 있는 거예요. 천일지일이 있는 거죠. 여기가 태일이고 천일지일 이렇게 참신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문장도 내가 저희 독서하다가 옛날에 잡아놓은 건데 손병욱 교수라고 지금 마산에 가면 교육대학 하나 있을 거예요. 거기 교수인데 표현이 되게 재밌어요. 이거 위에는 제가 쓴 거예요. 환웅이 피우는 바람이 붑니다. 우리가 바람 핀다는 표현 쓰죠. 요거는 지금 손병욱 교수의 책에서 문장을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환웅 즉 용의 하강은 기, 바람, 조화, 개벽의 사유구조를 갖는다. 이때 용이 지닌 기는 우리가 풍류도의 바람을 저도 기로 보잖아요. 풍류도라고 할 때 풍류는 뭐냐 하면 생명의 흐름을 아는 거예요. 우리 우주 생명이 어떻게 창조돼서 어떻게 리듬을 타고 움직이는가. 그러니까 도를 아는 게 풍류도를 아는 거게 되는데 어쨌든 이 사람 표현도 보면 이때 용이 지닌 기는 맑고 순수하며 충실한 기운을 말하는데 이것이 외적으로 출현되면 바람이 되고 이게 생명 기운이잖아. 바람이 되고 용이 피우는 바람 풍류라고 했잖아요. 용이 피우는 바람에 의해서 조화 내지 교화가 이루어지고 드디어 개벽이 달성되는 것인데 환웅이 용이면 단군도 용이고 그는 청소하고 충실한 기운을 가진 용으로서 좋은 바람을 피워서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 사회가 병통이 많다면 제가 통일시대에 뭔가 새로운 정치 문화, 정치 운동이 벌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이 변화의 시대에는 이 고인 바람을 흩트릴 큰 새로운 바람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큰 바람을 새로 일으키려면 우리가 고대라는 셈에서 다시 그 바람의 에너지를 가져와야 된다는 거죠. 세상을 개혁해서 홍익인간 제세의와 이념을 구현되는 이상형을 이루려고 했다. 환웅이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보세요. 이게 지금 우리 청동 거울이거든요. 보이나 몰라요. 지금 저기 보시면 청동 거울을 자세히 보시면 이런
뇌문이 많이 있거든요. 이렇게 저 안에 그 뭐 디자인이 이렇게 돼 있어요. 뇌문이거든요. 이게 뇌문. 근데 이게 고향에서 나온 건데 지금 요서 저 대능학 그 중요 지역에서 나왔는데 12대 연가라는 데서 나왔어요. 그럼 저게 뭐냐 하면 단군 시대의 제사장들의 상징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단군이 뇌신하고 연결된다는 걸 이해할 수 있는 고고학적 자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무지개 홍자도 보시면 여기 무지개 홍자잖아요. 근데 갑골문의 무지개 홍자는 이렇게 무지개처럼 되어 있는 양쪽에 입이 머리가 있는 짐승이거든요. 이게 지금 갑골문에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돼 있는 요게 홍자가 되는데 봐요. 무지개 홍자가 되는데 공하고 관련돼 있잖아요. 공공세력하고 관련해서 물하고 관련해서 지금 무지개 홍자도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용도 같이 공공세력하고 같이 연결이 된다는 거죠. 황룡사 부증답 여기 황룡사도 우리가 궁궐을 세우려고 하니까 꿈에 황룡이 나와가지고 나보다 더 세다 해가지고 황룡한테 넘겨줘가지고 지금 그 절이 된 거잖아요. 황룡사가 된 거잖아요. 뭐냐면 우리가 신화 때도 가지고 있었던 의식 중에 용신이 가지고 있는 위상이 우리 풍유도에 있었다는 거죠. 지난번에 한번 했잖아요. 우리가 몽골 애들이 솔롱버스라고 할 때 이게 무지개고, 그죠? 이 무지개는 우리 색동옷 있잖아요. 색동옷도 무지개를 표현한 거거든요. 이 단구예요. 이게 결국은 우리 선도인들, 우리 단군 시대의 조상들의 관념이 다 반영된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게 퍼즐들이 자꾸 맞춰진다. 우리가 색동옷을 입는 거는 이 무지개의 아들인 거죠. 또 한 가지, 이게 지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중국에서 교단 도교가 일어나기 전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오두미도라는 것이 구한 말에 일어나고, 그 다음에 장각의 태평도라는 게 일어나요. 그게 이제 초기 도교가 막 발생하는 단계인데, 요동에 사는 선인 백화라는 사람이 간길이라는 사람한테 장각의 태평도가 일어나게 하는 났을 때 경전인 태평경을 전수해 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 초기에 오두미도 다음에 일어나는 태평도가 일어날 때 그 소위 경전을 요동에 사는 선인 백화라는 사람이 갖다 줬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요동에서 전달되는 어떤 정신문화를 결집한 텍스트를 줬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럼 요동은 우리로 하면 고조선 문화권이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장각의 태평도에서는 중황 태일신이라 해서 태일 성신을 믿는데, 지금 중국의 도교에서 모든 태일신, 옥황상제 이게 다 태일신인데, 이 태일신 신앙의 모든 근원은 공공이 가지고 있었던 종교적 아이디어에서 발생한 거예요. 가장 핵심은. 태평도의 주요 경전은 청령서인데 일반적으로 태평경으로 알려졌고, 요게 이런 자료가 어디에 나오냐 하면, 우리가 갈홍이라는 사람이 포박자라는 책을 쓴 건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갈홍의 포박자라고. 신선 얘기할 때 포박자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 신선전에서 일문, 잃어버린, 그러니까 원 텍스트에서는 빠진, 일문의 요동선인 백화가 전수했던 이게 무슨 소리냐면, 원래 가롱의 신선전에 있어야 될 내용인데 지금 전하는 신선전에는 빠져 있지만 다른 책에 요 말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꾸민말이 아니고 그런 말이, 그러니까 신선전에 있었다고 지금 전해지는 원 텍스트에는 없지만 이 내용 중에 요동선인 백화가 태평경을 전수했다, 이런 말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면 태평경의 발생 지역이 발해만 연안이 되고, 이 지역은 고조선 지역이고,
이렇게 되니까 또 중국 도교의 고조선 공간에서 계승되던 어떤 선인들의 생각들이 반영이 돼서 전해졌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잖아요. 정재석 교수는 이건 이제 정재석 교수 아까 지금 현직이거든요. 이대 이화여대 교수인데 논문에서 고구려 고분법화와 신화 도교적 제재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라는 논문에서 요 그림하고 해모수 신화하고 연결시키는 거예요. 이제 부여의 해모수 신화하고 지금 요 그림이 태평경 99권에 나오는데 승훈 가령도거든요. 보시면 5마리 용이 이끈다. 5마리 용이 이끄는데 지금 마차를 타고 내려오는데 지금 5마리 용이 끄는 마차를 타고 내려왔다는 얘기가 해모수 탄광신화, 해모수가 하늘에서 내려올 때 그 신화하고 똑같아요. 보시면 해모수가 오령고를 타고 내려왔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용이 5마리가 끄는 수레를 타고 내려왔다고 해모수 신화가 돼 있는데 그게 지금 태평경에 5마리 용이 끄는 이런 식의 표현이 있는데 이거는 어쩌면 어떤 같은 문화의 영향을 받은 결과가 아니냐 이렇게 추론을 하는 거죠. 논문에서. 그래서 해모수 신화에 보면 천재의 아들로서 천재의 명령에 따라 서기전 58년 오령거를 타고 지상으로 내려와 인간 세상을 다스렸는데 세상에서는 그를 천왕을 한다 이렇게 기록에 남아있거든요. 요거하고 태평경에 나오는 그 그림하고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연결을 또 시키는 거죠. 근데 이제 정재석 교수 같은 경우는 이제 비판을 이런 식의 자생설에 대해서 이제 이런 비판을 해요. 한국 학자들이 허술한 논증과 민족주의, 국수주의적인 학문 태도로 한국 도교의 자생설을 주장한다는 외국 학자들의 비판을 겸허히 수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학자들 이렇게 표현할 때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외국 학자들의 논문도 있지만 자기 얘기를 하고 싶은데 자기가 그렇다보다는 외국 학자가 그러는데 그 말도 일리가 있을 수 있다 지금 하는 거예요. 그는 도교가 중국에서 전래되었다는 전래 설만으로는 한국 도교를 설명하는 데 대해서 또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 그래서 정재석 교수는 자생설하고 전래설을 절충해서 한국 도교 특징을 설명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단으로서의 체계를 갖춘 중국의 도교가 당시대 처음 한국으로 전래된 것은 사실이지만 교단 도교 성립 이전의 원시 도교 문화 예컨대 신선에 대한 동경 및 숭배 관념 같은 것은 한국에도 이미 자생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다. 또 한국 도교는 고대 한국 문화가 본래부터 지니고 있던 원시 도교적 요소 그리고 후대 한국에 전래된 조직화되고 인원의 중국 도교가 결합해서 이룩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해서 이분은 보통 원래 선도가 우리 고유의 도가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 신라 말이 되면 당나라 도교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내단 수련이 들어와요. 내단 수련이 들어오는데 이것이 결합해서 결국은 후로 가면 내단 위주로 발전했다고 주장하시는 거예요. 지금 정재석 같은 경우. 지금 이 표현을 부연 설명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2011년에) 임채우 선생 같은 경우에는 또 이렇게 비판적인 얘기를 하죠. 이제 이능화가 조선 도교에서 주장한 청구, 삼신산하고 도교하고 연결시키는 그 설화들을 자기가 검토해 보니까 이게 이제 청구도 구체적 지역이 아니고 삼신산도 사실은 확실하게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비판적으로 얘기를 하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이제 표현을 한국 도교가 아닌 한국 선도라고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교라고 하면 사실은 문제가 있어요. 어폐가 왜 그러냐 하면 중국 도교는 이제 다음 시간에 보면 알지만 가장 기본적인 건 신선 사상. 방선도
광선도를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선 사상하고 도교, 노자 장자가 가지고 있는 이론적 도교하고 이게 결합되고, 그 다음에 음양오행설, 뭐 참이설, 또 무당들 뭐 이런 것들이 다 복합해서 된 게 도교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제 도교 이렇게 표현하지 말고 한국 선도 이렇게 해서 신선 사상 쪽으로만 좀 집중해서 연구하는 게 더 타당하지 않느냐, 뭐 이런 주장을 하시는 거예요. 한국 선도 개념을 제시하면서 한국 선도라는 개념을 통해 한국만의 특수성을 드러낼 수 있는데, 한국 선도가 한국에서 자생해서 발전해온 고유한 선도 전통을 지칭하는 개념이라고 주장하면서 또 그렇지만 선도의 내용에 대해서는 그 논문에서 별로 언급을 못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 하는데, 그래서 지금 봐요. 작년에 나온 책이에요. 장인선 교수의 한국 고대 도교라는 책에서 보면 한국 도교의 모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쭉 연구된 걸 자기가 책에 쓰시면서 이능화의 영향을 받아서 강하게 제기된 한국 도교 자생설을 중심으로 한 한국 도교 연구는 그 구체적인 실체가 결여된 의식의 과잉이라는 함정에 빠져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이 자백하는 거잖아요. 한국 선도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설을 주장하고 연구를 이능화부터 계속 했는데 실제로 앞으로 못 나간다는 거예요. 이걸 또 이런 의식의 과잉이라는 함정에 빠져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러므로 한국과 중국은 물론 동아시아 전반에 걸친 고대 문헌, 고고 유물에 남겨진 도교의 편리를 찾아서 그 퍼즐을 제대로 맞춰야만 비로소 구체적인 한국 고대 도교의 모습을 그려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바로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안 하고는 이게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지금 30년 동안 동북아시아, 유라시아 모든 종교 문화가 이런 흐름, 역사의 흐름, 종교 문화의 흐름, 암각화, 도산, 고각 이런 거 다 뒤져가지고 지금 나름대로 이제 풍류도를 설명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학자들이 고백하듯이 고유 선도가 있는 것 같기도 한데, 그죠? 도대체 그게 정확하게 뭔지, 중국 도교하고 어떤 관계인지 이걸 설명을 못하겠다고 고백하는 거잖아요, 최근까지. 이런 문제가 제가 30년 전에 공부 시작할 때도 그랬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게 풍류도를 재해석을 진짜 할 수 있어야 한국의 정신 문화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고, 그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야 동아시아의 어떤 새로운 사상의 어떤 가치로 재정립할 수도 있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사실은 공부를 했던 거거든요. 잠깐만 쉬었다가 또 할게요.